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제주도에서 전투경찰로 복무하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2003년 여름, 한창 더울 때 군 입대를 해서 지옥 같던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전경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것도 제주도로 말이죠. 발령 나기 전 소문으로는 제주도가 완전히 파라다이스라고 군 생활을 쭉 핀다는 얘기가 떠돌아서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하고선 말이죠. 제주도가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귀신도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혼들이 많죠. 섬이다 보니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죽는 남자들도 많고 물질하러 갔다가 해파리 같은 거에 쏘이어 죽는 해녀들도 있고 아무튼 옛날 얘기지만 그 때문에 제주도엔 귀신이 많다고 하더군요. 각서라고 제가 근무한 곳은 서귀포 쪽이었는데요.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한 200m쯤 가면 바로 앞에 초소가 있어요. 거기서 대원 13명 정도와 소대장 1명이 숙식하면서 해안 경계를 하는 근무였습니다. 참고로 한 초소가 반경 10km 정도 해안을 막고 끝나는 지점에 또 한 초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제주도 해안 곳곳에 전경 초소가 있습니다. 사건은 제가 일경일 때 고참 1명과 야간 경계 근무를 나갈 때였습니다. 초소에서 한 1km쯤 걸어가면 벽돌로 어설프게 만든 호가 있어요. 거기서 2명이 경계 근무를 서는데 정면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뒤쪽에는 귤 하우스가 있었어요. 오는 길은 외길로 차 한 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넓이에요. 사람들이 그다지 다니지 않는 길이라 풀이 한 1m 정도씩 자라 있었어요. 그렇게 호에 도착해서 고참과 저는 그냥 호 안에 들어가서 노가리를 까고 있었어요. 새벽 1시쯤 됐나 얘기거리가 없어서 잠시 담배를 피고 있던 도중에 저기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원래 파도 치는 소리 이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자꾸만 쓱싹쓱싹 뭔가 베이는 듯한 소리가 저 멀리서 또렷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 안 들리냐? 야시경 꺼내가지고 확인 좀 해봐라. 뭔 소린가? 저는 야시경을 꺼내서 호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야시경이 좀 후진 거라 선명하게는 안 보이는데 할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손에 뭔가를 들고 길에 난 풀 같은 거를 툭툭 치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거였어요. 김수경님, 할머니가 막대기 같은 걸로 풀을 때리면서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운지 자기가 직접 보겠다고 야시경을 들고 그쪽을 보던 고참이 조금 지나자 갑자기 덜컹 주저앉더니 정말 긴박한 목소리로 낮게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지금부터 숨소리 내지 말고 눈 깜빡하지 말고 벽에 붙어 있어. 이러는 겁니다. 저는 할머니 같고 대체 왜 그러나 의아했지만 고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벌써 저희 쪽으로 왔는지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 하지만 가까이서 들으니 소리가 엄청 빠르게 들리더군요. 그렇게 저희 후 옆을 지나간 듯했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고참이 숨을 헐떡이면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그 할머니, 너 못 봤지? 야시경으로 봤더니 할머니가 등에 애를 업고 있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진짜 애기가 아니라 그냥 인형 있지? 애기 인형 그건데 미친 할머니다 싶었는데 중요한 건 네가 아까 불을 치던 게 나무 막대기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날이 시퍼렇게 선 낫이더라. 낫으로 미친 듯이 풀 베면서 이쪽으로 오는데 도망가긴 늦은 것 같고 혹시나 우리 발견하면 그냥 총 쏠라 그랬다.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아까 고참이 자기가 야시경 보겠다고 했을 때 저는 후레쉬로 비추면 더 잘 보일래나 싶어서 후레쉬 찾는 도중에 고참이 그 얘기를 꺼낸 거였거든요. 제가 만약 후레쉬로 할머니 비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나? 낮에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초소 옆에 마늘밭에서 그 할머니가 보이는 겁니다. 겁나 쫄랐죠. 역시나 애기 인형 등에 메고 있고 이번에는 낫이 아닌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마늘밭에서 일하던 아주머니랑 막 티격태격하는 것 같더니 칼을 막 들이대는 겁니다. 살인 날 것 같아서 소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소대장이 뛰어가더니 할머니 제압하고 경찰서로 데리고 가더군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 정신이 이상한 할머니였는데 항상 칼이랑 낫을 들고 다니는데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칼을 들고 그렇게 위협을 해서 살인 미수 형식으로 잡혀갔대요. 정신병원으로 보낸다고 들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 난생 처음 보는 얼굴.
고2 여름방학 때 게임에 흠뻑 빠져서 하루에 22시간씩 게임을 하고 하루에 2에서 3시간만 잠을 자면서 집에서 보냈어요. 하루는 정말로 피곤해서 의자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놀이기구를 탈 때 느껴지는 그런 짜릿함이랄까. 온몸이 쭈뼛해지면서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인데 대낮인데도 어떤 아저씨가 제 컴퓨터 창문 위에 올라갔어 비스듬한 각도로 절 응시하고 있었어요. 입에서는 이상한 주황색 액체 같은 것을 거품 물듯 우물거리고 있었고 그때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손을 들어 내 옆구리 쪽을 만지려고 하는데 옆구리가 엄청 시리고 오싹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달달 떨고 있는데 어느 순간 확 사라졌어요. 그때 이게 가위 눌림인가 하고 생각했죠.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저희 할머니한테 말했더니 컴퓨터를 그만하라고 하시면서 저럼이 꾸짖으셨어요. 기가 허해서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 한 일주일에 2번꼴로 그 사람이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자는 곳이면 계속 어디라도 나타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집에서 불 끄고 자면 허리를 숙이고 내 얼굴을 보면서 소리를 내요. 진짜 사람 돌아버릴 지경이었어요. 몸은 그 사람들이 몸을 꼬집는 그런 기분이 계속 나고 학생인 제가 정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학교에서 졸려도 낮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말이죠. 할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아무개야, 혹시 그 네 잠자리에 맨날 찾아온다는 그 녀석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하시길래 대충 얼굴 형태를 말했어요. 할머니가 장롱 및 서랍에서 앨범을 꺼내시더군요. 옛날 사진을 모아두신 것 같은데 군대에서 찍은 사진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엉엉 울었어요. 고2 나이에 너무 무서웠거든요. 할머니도 다 눈치채셨는지 저를 안아주시면서 얼마나 무서웠겠냐. 걱정 마라. 이 할미가 지켜줄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할머니와 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참전 용사셨는데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직장을 다니시는데 중소기업 사장이셔서 아버지 사업을 어머니가 대신 하셨어요. 워낙 바쁘셔서 집에도 거의 못 들어오시고 넉넉히 생활비를 보내주시고 한 달에 2번에서 3번 정도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어쨌든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의 형님이셨어요. 지뢰밭 제거반에서 군 생활을 하시다가 상사의 갈굼과 구타에 인한 스트레스로 그만 부대 옆 논에 있던 농약을 드시고 자살하셨대요. 그 이후로 할머니 꿈에도 아주 가끔씩 나타나셨대요. 할머니는 불쌍한 마음에 그냥 계속 꿈에서 보셨대요. 그래도 큰아들이시니까 자주 뵈셨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도 저한테 그 얘기를 처음 할 때는 설마 하셨는데 그날 앨범을 보고 제가 무서워서 운 것을 보시고는 역시 맞았구나 하고 생각하셨대요. 할머니는 그 큰아들분이 무섭지 않으셨지만 저한테까지 나타나서 어린 저가 겁을 먹고 무서워하는 것을 안쓰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방에서 주무시게 됐어요. 그 이후 정말 신기한 일을 겪게 됐어요. 할머니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면서 동시에 그 큰아버지 분을 보게 됐어요. 저도 제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을 보고 할머니도 그분을 보셨어요. 할머니가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나타나지 마라. 이 애미도 죽으면 원 없이 보는 거고. 네 작은 아들 녀석 나이도 어린데 불쌍하지도 않느냐? 넌 이미 귀신이 됐고. 하시면서 크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전 그때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할머니는 일어서서 그분을 마구 혼내시더군요. 그 큰아버지 분은 그냥 멍하게 할머니를 보고 있다가 그냥 없어졌어요. 그때 저는 가위에서 풀렸는데 너무 신기한 게 방금 전까지 할머니는 큰아버지 분을 혼내셨는데 가위에서 풀리고 나서 보니 할머니는 곤히 잠들어 계셨어요. 그 상태에서 깨우기가 죄송해서 다음날 할머니께 상황을 얘기했어요. 할머니는 난 자다가 일어난 적 없다. 꿈에서 내 큰아버지 혼내줬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다행히 그 이후로 그분은 저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공포의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생활은 많이 안정됐어요. 학교에서도 졸릴 때 낮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전의 무서운 경험들은 점점 잊혀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이야기, PC방 알바의 괴담. 새벽 4시면 손님들이 거의 빠질 때가 태반이거든요. 야간엔 저 혼자 일하는데 손님들도 다 빠질 때면 이 PC방에 저 혼자예요.
PC방 알바가 별로 무섭지 않을 수 있으나 저희 PC방은 일단 야간은 거의 전멸시키고 영업합니다. 벽면에 있는 불들은 일단 다 꺼놓은 상태로 파란색 형광등 몇 개를 켜놓고 영업을 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쯤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하다가 제가 가끔 이상한 현상을 보곤 합니다. 자리를 치우러 갈 때 무의식적으로 옆을 보면서 손님 수를 확인합니다만 이상하게 치우고 와서는 저 자리에 손님이 앉아서 컴퓨터 하는 것 같았는데 컴퓨터도 다 꺼 있는 상태의 정리도 말끔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게 몇십 번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매장은 타일이 깔려 있습니다. 입구 쪽 타일 한 칸은 밟으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컴퓨터 보수는 자주 합니다만 바닥엔 많이 신경을 안 써서 접착면이 떨어져 있습니다. 누가 입구 쪽을 지나기라도 하면 덜그럭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리를 치울 때라도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손님이 온 줄 알고 카운터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바로 어제 새벽 4시 반 손님들이 다 빠진 지 15분 정도는 지나 있었습니다. 자리를 치우고 있었고 소리가 나길래 카운터 쪽을 봤습니다. 이상하게 아무도 없네요. 누가 물건이라도 놓고 간 줄 알고 카운터까지 와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장 문에는 종 같은 게 있어서 열고 닫을 때는 소리가 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PC방엔 창고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앞쪽, 입구 쪽에 있으며 팔린 물건들을 진열대에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문을 열어둡니다. 뒤편에 창고가 하나 더 있는데 커피 믹스나 컵, 휴지 등 PC방 필수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에 한 번꼴로 가는 창고라서 평소엔 잠궈둡니다.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자주 여닫지 않아서 그런지 끼익 소리가 심합니다. 저는 앞쪽 자리부터 뒤쪽 자리 순으로 자리를 치웁니다. 손님들이 다 빠지고 난 후 저는 앞쪽 자리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끼익 소리가 나더군요. 어라?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뒤쪽 창고 쪽을 쳐다보았지만 역시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다 해도 여닫을 수가 없습니다. 키는 매장에 하나 있어서 사용을 하고 난 후엔 카운터 금고에 넣어둡니다. 뭐지? 또 기분이 썩 좋지 않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요새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무서울 때도 있군요. 근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귀신들은 이런 지하나 밀폐된 공간을 좋아한다고요. 네 번째 이야기, 개인 택시 실화괴담. 친구 아버지가 처음엔 회사 택시를 모셨는데 나중에는 그토록 바라던 개인 택시를 하나 내렸어요. 그래서 차에 애착도 많이 가고 하루하루 기분 좋게 일하셨는데 하루는 잠을 잤는데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대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 시간 전에 기분이나 전환할까 손수세차를 하셨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오더랍니다. 빗방울은 계속 커지고 그래도 일은 해야겠기에 계속 운전하고 계시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인지 꿈자리 때문인지 손님이 너무 없더랍니다. 그래서 착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차를 돌려서 가고 있었는데 참고로 친구 집은 양산시고요. 양산이 다 그렇진 않지만 약간 외진 데 살고 있어서 논이랑 밭도 있고 길도 좁고 그렇거든요. 마을 입구쯤에 다다랐을 무렵 그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할머니께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여쭤보니 우산도 없고 짐도 있고 해서 무작정 앉아 계시고 있다시길래 모셔다 드린다고 타시라 그랬죠. 할머니를 앞좌석에 모신 뒤 막 가고 있는데 어느 학생이 가방을 머리 위에 올린 채 막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그 학생도 같은 방향이고 해서 뒷좌석에 태우고 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는데 어느 아가씨가 길가에 서서 머리를 숙인 채 서 있더래요. 밝은색 톤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머리가 길고 비에 많이 젖어 얼굴은 자세히 못 봤더랍니다. 그래서 친구 아버지가 할머니 쪽 창문을 내리고 물어봤답니다. 아가씨, 뭐 하세요? 타세요. 그러다 감기 걸려요.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자코 계시던 옆에 할머니가 갑자기 흥분 상태로 뭐에 홀린 것처럼 막 아저씨를 부르면서 기사 양반 빨리 출발하자고 막 하시더래요. 자기는 죽기 싫다면서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아저씨가 그래도 태워서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면서 계속 권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창문 유리창을 닫으면서 출발하라고 나중에는 욕까지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막 출발하려는데 아가씨가 택시 문거리를 막 열려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안 열리니까 문을 진짜 세게 치더래요. 그래서 아저씨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 비슷하게 그 자리를 겨우 빠져나와 할머니 댁에 모셔다 드리고 할머니한테 궁금해서 여쭤보았답니다. 할머니, 아까 왜 그러신 거예요? 같이 탔으면 좋았잖아요. 근데 아가씨가 이상하긴 하던데. 이런 식으로 여쭤보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기사 양반, 나도 아가씨가 같이 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가씨가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 윤곽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싶었지. 그래서 무심코 백미러를 봤는데 아가씨가 하체가 없는 거야. 분명히 없었어. 5번째 이야기, 실종. 그녀가 사라진 지 벌써 8일째가 되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우린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 우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운동 겸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갔었다. 사랑을 속삭이며 운동을 하던 우리는 잠시 쉬기 위해 벤치에 앉았다. 그녀는 잠시 음료수 좀 사오겠다며 자리를 떴고 그게 그녀의 마지막이었다. 하루 종일 난 멍하게 벤치에 앉아 있었고 도저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믿겨지지 않았다. 분명히 다시 올 거야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다음날 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그녀를 찾아 헤맸다. 도대체 어디를 간 걸까? 납치라도 당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싫어서 도망간 것일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야. 미친 듯이 찾아 헤맸다. 그녀가 실종된 이후로는 매일 꿈속에서 그녀가 나타나서는 촉촉한 그 입술로 내게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난 미칠 것만 같았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인지.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살기 힘들었다. 여전히 오늘도 그녀를 찾아 나섰다. 주위 사람들은 다 포기하라며 말렸지만 그건 헛소리다. 내게 포기란 없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그녀를 내가 포기할 리 없다. 그러나 역시 오늘도 그녀는 없었고 어느덧 10일째가 되었다. 밥도 먹지 못하고 그녀를 찾느라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 오로지 그녀를 향한 내 마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 오랜만에 그 공원을 둘러보기로 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나는 비탈길을 지나던 중 돌뿌리에 걸려 비탈길 아래로 구르고 말았다. 얼마나 굴렀을까. 온몸에서 느껴지는 쓰라림으로 기절조차 할 수 없었다.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니 몸이 타박상의 상처들로 말도 아니었다. 아픔을 잠시 뒤로하고 주위를 둘러보던 나는 뭔가 하얀 물체를 보았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하얀 신발 중 한 쪽이었다. 오래돼서 더러워졌지만 난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가 이 주위에 있다. 이건 그녀의 신발이다. 난 흥분하기 시작했다. 내 몸의 상처는 잊은 지 오래다. 미친 듯이 주위를 돌아다니던 나는 하수구를 발견했다. 역시 그렇구나. 그녀도 나처럼 돌에 채워 여기까지 굴러왔는데 잘못 길을 찾다 이 하수구에 빠진 거구나. 이 안에 그녀가 있을 것 같다. 난 알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이곳에 있다. 난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하수구로 들어갔다. 구를 때 다친 몸이 한 번 더 반항을 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하수구는 더럽지만 물이 흐르고 있었다. 물이 있다면 보름 정도는 버티는 게 인간이다. 내 마음속에서 희망이 몸서리쳤다. 가져온 손전등으로 안을 비춰보던 나는 드디어 인간 형체의 무언가를 찾았다. 하수구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먹고 있었는데 분명히 내 아내였다. 더러워진 몸과 많이 변한 얼굴이었지만 난 알 수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내를 내가 몰라볼 리 없으니까. 내가 좀 더 다가가자 아내는 그제서야 나의 존재를 알았는지 흠칫 놀랐다. 이럴 수가. 그렇게도 아름답던 내 아내가. 이런 젠장. 욕지거리가 나도 모르게 나왔다. 난 아내에게로 달려가 확 껴안았다. 많이 힘들었지? 이젠 걱정 마. 내가 왔잖아. 폭포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가누지 못한 나는 하염없이 울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목에서 심각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 아픔이 너무 커 나도 모르게 아내를 밀쳐냈다. 왜 나를 물었지? 왜? 난 의문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으나 그녀의 눈빛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느낄 수 없었다. 동맥을 물렸는지 내 목에서는 피가 분수처럼 나왔다. 점차 정신이 가물가물해졌다. 왜? 도대체 왜? 나란 말이야 나.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던 나라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내 몸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그런 나를 보며 말라버린 입술로 중얼거렸다. 배고파. 그리고 그녀는 내 팔부터 뜯어먹기 시작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아이. 우리 반에는 피부도 창백하고 말 없는 그런 놈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 녀석은 귀신을 본다. 호기심 많은 나는 늦은 시간 하교할 때 귀신 어디에 있냐, 어떻게 있냐, 몇 명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곤 한다. 그 녀석은 가로등 아래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어. 저기 계단 아래에 누워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곤 하지만 내가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녀석이 그런 말을 하면 꼭 그쪽에서 기분 나쁜 분위기를 느낀다. 어느 날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었을 때다. 모두들 가슴 아래까지 차 있는 물가에서 수영을 하며 놀았다. 나도 친구들이랑 한참을 놀고 있었는데 그 녀석만 바위 위에 앉아 물에 들어오지 않는 거다. 나중에 알았지만 물 안에는 귀신이 너무 많아서 귀신을 보는 사람들은 물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뭐 그러려니 하고 놀고 있는데 이 고장에 사는 듯한 여자애가 그 녀석 맞은편 바위에 앉아 있었다. 그 여자애도 귀신을 보는지 이리저리 애들 노는 풍경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눈빛이었다. 나와 내 친구들은 그 여자애에게 다가와 이름이 뭐냐, 여기 사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다가 같이 놀자며 그 여자애를 바위에서 끌어내렸다. 심하게 싫다고 했지만 나와 내 친구들은 막무가내로 겨우 물로 끌어당기기에 성공했다. 그러자 귀신 보는 친구 녀석이 갑자기 물에 뛰어들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 여자애 빨리 위로 올려보내. 영문도 모른 채 우리는 갑자기 겁을 먹고 그 여자애를 앉아있던 바위 위로 올려보냈다. 왜 그러냐고 묻자 한 아저씨 귀신이 너희들 노는 데서 10m쯤 뒤에 얼굴반만 내밀고 너네들 보고 있더라고. 그런데 별로 움직이지 않아서 별일 없겠지 하고 보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 여자애를 물에 끌어당기자 갑자기 미친 듯이 웃으며 빠른 속도로 그 여자애 쪽으로 다가오더라고라고 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밤의 여자.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은 한 칵테일 바였어. 그때 나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사리 분별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 그런 나의 눈에 띈 것은 옆 테이블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그녀였어. 그녀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나는 그녀에게 걸어갔어. 이미 술로 인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잊은 채로. 그녀의 테이블에 무작정 앉았던 나는 안녕하세요. 실례 좀 할게요라며 말을 걸었어. 그녀의 반응은 진지했지만 나는 그저 농담을 이어갔어. 그 이후의 기억은 없고 다음날 모텔에서 깨어난 나는 그녀가 남긴 향기만을 기억했어. 저녁이 되자 나는 다시 그 칵테일 바를 찾았고 그녀와 다시 만났어. 그녀는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나는 그녀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 그저 그녀가 밤에만 나타나고 낮에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뿐. 그녀의 피부는 유난히 하얗고 그녀가 좋아하는 붉은색 칵테일과 체리를 보며 나는 그녀가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어. 그녀의 입술 사이로 보이는 송곳니가 더욱 나를 혼란스럽게 했어. 그녀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만 갔어. 어느 날 나는 결심했어. 그녀의 집을 알아내기로 말이야. 우리는 모텔에서 또 하룻밤을 보내고 그녀가 새벽에 나가는 것을 지켜봤어. 그녀가 무언가를 마시는 것을 목격했어. 비린내가 나는 붉은 물체였지. 그건 분명 피였어. 그녀의 정체가 궁금해져서 그녀를 따라 나섰어. 밤의 거리에서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나 그의 목을 물었어. 확실했어. 그녀는 흡혈귀였어. 하지만 왜 나에게 접근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어. 진우씨,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하세요? 그녀의 눈빛은 붉게 변했고 어느새 내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어. 너, 정체가 뭐냐? 보고도 모르겠니? 그녀의 입에서 비린내가 났어. 너 흡혈귀지? 그래. 그녀는 나를 사냥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었어. 나는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나의 마지막 생각은 그녀와의 추억들이었어. 그녀는 나를 빨아들이는 괴물이었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 그리고 그것이 나의 끝이었어.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여덟 번째 이야기, 아파트 괴담. 그날도 여느 때처럼 책을 읽다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자려고 소파에 이불을 깔고 불을 다 끈 후 TV만 켜놓고는 잠이 오지 않아 한참을 뒤척였죠. 저는 계단식 아파트 3층에 살아요. 한 동에 여러 개의 입구가 있고 그 입구마다 계단이랑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층마다 마주보고 두 집씩 있는 구조예요. 잘 때는 방에서 잠들지 않고 TV도 볼 겸 거실에서 주로 잠이 들어요. 방은 불을 끄면 너무 깜깜하니까요. 저는 깜깜한 것을 좀 무서워해서 항상 거실에서 자는 편이에요.
TV를 보면서 뒤척이고 있을 때 갑자기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손가락 마디를 구부려서 가볍게 두드리는 그런 소리였죠. 이 밤중에 올 사람도 없을 뿐더러 바깥에 벨도 있는데 그것을 누르지 않고 문을 두드리니 저는 잘못 들은 것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어요. 잠시 후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이렇게 말이죠. 공포스러운 생각이 들어 쫄라 있었는데 혼자 있을 때 누가 문을 두드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게다가 최근에 아파트에 강도가 들었다는 소식에 문단속을 잘하라는 관리실의 방송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인터폰으로 밖을 확인해 봤어요. 인터폰의 현관을 볼 수 있게 화면이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깜깜해서 말이죠. 바깥에 센서 등이 있어서 사람이 지나간 후에도 거의 1분 가까이 켜져 있어야 하는데 그냥 깜깜한 거예요.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 시간에 친구한테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무서워서 문을 열어볼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쓸데없이 드럼스틱을 손에 꼭 쥐고 집에 몽둥이 같은 것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칼을 들고 있자니 오히려 제가 다칠 것 같아서 칼 하나를 꺼내 소파 쿠션 아래에 두고 드럼스틱을 꼭 쥐고 있었어요. 만약 도둑이라면 이걸로 눈이라도 찔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드럼스틱을 쥔 채로 떨다가 잠이 들었네요. 잠에서 깨어보니 새벽 4시가 넘었어요. 이제 곧 아침이 오고 있었죠. 베란다를 내다보니 이미 잠을 설친 할머니들과 아줌마들이 운동하러 나가는 것도 보였어요. 휴 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잠들려고 누웠는데 그때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재빨리 인터폰 화면으로 밖을 보았죠. 역시나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것은 아무리 깜깜해도 밖을 볼 수 있는 버튼을 누르면 맞은편 집도 바깥에 비추는 카메라 렌즈가 조그맣게 하얀색으로 빛나는 것이 화면에 보이고 잘 들여다보면 옆에 문도 희미하게 남아 보이는데 이건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깜깜한 거였어요. 살금살금 현관 앞으로 가서 살짝 귀를 대보니 사람 옷이 스치는 소리 같은 것이 살짝 들렸어요. 누구세요? 하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인터폰 화면으로는 밖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문 너머에는 사람이던 귀신이던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문을 다 잠그고 평소에는 자동으로 잠기는 디지털 도어락 말고도 다른 잠금 장치까지 모두 걸었어요. 그리고 다시 조용히 문에 귀를 대보니 픽 하고 코웃음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소리가 들린 후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죠. 그제서야 인터폰 화면을 다시 켜보니 밖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다리에 힘이 풀려 안절부절 못하다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경비실에 연락했어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다가 문 잠그는 소리를 듣고 계단으로 내려갔다고 말했어요. 경비실에서는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고 했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다렸어요. 한 10분 정도 지나서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무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나중에 엄마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사람이었다면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정말 공포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